안녕하세요. 박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FRS 17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우선 최근에 나온 뉴스들, 그리고 특히 2022년에서 2023년에 나온 그 매스컴에서 나온 뉴스 몇 가지를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나온 뉴스들도 사실 상당 부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가까이 2022년도부터 나온 보험 산업의 회계라든지 또는 직업여력 제도 관련돼서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에 IFRS라든지 신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것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특히 저금리 환경 하에서 금리가 떨어지자 보험 부채 부분의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따른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FRS라든지 신지급여력 제도의 도입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부채가 증가하든지 또는 관련된 리스크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을 확충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4월이나 이런 10월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또 새로운 국제회계 기준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물론 어느 한 회사뿐만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보험 산업에 있어서 IFRS 17을 앞두고 이러한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 하반기 이후로 들어서면서 IFRS 17에 대한 도입에 길 기대한다는 뉴스들로 약간 뉘앙스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상승한 그런 에 따른 그런 효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거시 환경 변화 부분도 같이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IFRS 17이라든지 신지급 여력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그런 우려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 하반기에서는 이 뉴스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2월 중순 주목받는 보험주,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IFRS 17 적용이 관건이다라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보험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순이익의 향배가 달라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뉴스가 점차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이지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IFRS 17의 도입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의 순이익의 증가를 기대하는 뉴스들로 점차 그러한 뉘앙스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물론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그렇고 이 여러 매체의 매스컴에서도 뉴스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분기 실적이라든지 반기 실적에 있어서 IFRS 17 도입에 따라서 생보사나 손보사 모두 대부분의 회사들의 경우에 있어서 순이익이 급증을 하는 부분이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기사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이익 급증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의 진위를 떠나서 보험 산업에서 역시 단기 순이익의 증가라든지 보험 계약 마진의 증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순이익 급등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그런 기사들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IFRS 17 전망치 순이익에 대해서 이런 신뢰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은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 말이 맞고 틀리는지를 떠나서 이러한 신뢰성의 의구심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 자본시장에서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제 기존 동영상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 당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감독 회계에서 이 IFRS 17의 회계 처리를 위한 가정이라든지 방법론에 대해서 점차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 산업에서 주장하는 CSM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의 추세가 옳고 아니면 그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은 유보해 두고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 당국 그리고 시장 그리고 보험회사 간의 상호 숫자에 대한 신뢰성에 사실은 의구심을 갖는 그러한 분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처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일단은 동의하는 분들이 CSM이라든지 당기 순이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CSM과 당기 순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제 오른쪽에도 써 있습니다만 결국은 CSM과 당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 각종 가정, 계리적 가정이라든지 경제적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의 기사를 물론 제가 모든 기사를 여러분들과 다 공유한 건 아닙니다만 특히 작년 이후 그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 산업도 다른 산업들처럼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당기 순이익을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기 순이익도 중요한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IFRS 17이 들어오고 나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 CSM, 즉 미래, 장래의 이익의 전체적인 포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기존 동영상이나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CSM과 당기 순이익이 이런 매스컴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있어서도 보험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는 부분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 CSM과 당기순이익에 여전히 초점을 맞춰서 이 기업의 성과도 공시를 하고 계시고 매스컴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이익의 원천은 보험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보험계약 마진 부분입니다. 이 보험계약 마진은 그런데 다른 산업과 달리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장기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 마진은 한 1년도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보험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향후에 일정 부분씩 서비스 제공량에 맞춰서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순이익을 많이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험계약 마진을 가지는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경영성과를 나타나게 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계약 마진이라든지 이런 마진을 통해서 매년도 인식하게 되는 이 단기순이익은 장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의 가정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가정에 따라서 보험계약 현재 측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마진의 규모도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매기 인식하는 단기순이익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손익계산서 자체도 기존의 IFRS 17이 도입되기 전에 손익계산서의 양식과 IFRS 17에서
보험회사의 손익계산서 양식도 달라졌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IFRS 17로 이렇게 변하면서 보험회사의 가장 본질적인 이익의 원천이 되는 이 보험계약 마진의 부분이 보험 손익계산서에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분산되거나 저러한 부분들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IFRS 17을 통해서 가장 보험회사의 가장 보험 영업 측면에서의 본질적인 이익의 원천이 당기순이익화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험계약 마진의 상각을 통해서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외부에 계시는 투자자들이든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과거 회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쉽게 그 이익의 패턴의 발생을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분의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 보험계약의 마진 그리고 보험계약의 마진의 단기 인식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매스컴에서도 보험회사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결국 보험회사의 총 이익의 원천이 되는 보험계약 마진이라고 하는 CSM 그리고 CSM 분 중에서 단기에 인식되는 단기순이익 부분의 그 CSM이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CSM과 보험회사의 단기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지만 IFRS 17을 도입하면서 과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IFRS 17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계약보다 계약의 양으로 따지면 보유계약, 기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양이 훨씬 더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계약에 대해서 과연 보험회사들은 어떠한 전환시 회계 처리를 했고 그러한 회계 처리가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FRS 17을 전환 시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IFRS 17이 적용을 되면 다른 회계 기준과 동일하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IFRS 17 적용에 따른 회계 변경 효과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른 회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완전소구법을 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기존 계약도 그 계약의 체결 당시로 돌아가서 그 계약이 전환일 당시까지에 어떻게 이런 회계 처리를 했으면 관련된 보험계약 부채, 그 다음에 CSM,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단기순이익을 계산했는지를 완전소구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사실은 다른 상품이라든지 제품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복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예외 규정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소구법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정소구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IFRS 17의 기본 철학 부분은 설사 수정소구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한다라고 해도 그 기본 취지는 완전소구법과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완전소구법이지만 일정 부분 실무상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과거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수정소구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험사들은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조금 물론 이론상으로는 유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원래대로 하면 IFRS 13과 같은 공정가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사실은 공정가치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감독당국과 회계법인들이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가치는 저희들이 신지급여력제도 즉 킥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채의 평가 방법을 준용을 해서 그 부분을 공정가치라고 해서 이 한국의 보험사들은 이 IFRS 17 전환 당시의 공정가치법을 이 킥스 부채에 준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100% 어그리하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일단 보험사들이나 회계법인이 그렇게 어그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서 일정 계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 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 저는 놓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두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CSM하고 당기순이익의 관점을 두고 투자자 관점에서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 IFRS 17을 도입함에 따라서 기존 계약, 사실은 지금 현재 매년 이루어지는 신계약에 비해서 기존 계약의 포션이 훨씬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소급법을 적용을 했든 아니면 수정소급법을 적용을 했든 아니면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했든 이러한 전환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제 기존 동영상 그리고 기존 많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 나온 많은 매스컴들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지금 보험사에서 나오고 있는 CSM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사실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연 이 상황 하에서 기존 계약에 적용됐든 즉 전환시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블랙박스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블랙박스와 같다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해년도 신계약이라든지 관련된 CSM의 상각 부분은 상대적으로 주석을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 계약에 대한 완전소급법이라든지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부분에 있는 각종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적용 방법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외적인 규정을 통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분류해서 공시가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기존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진짜 적정하게 회계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나 회계감사하는 회계감사 법인들도 좀 더 면밀하게 기존 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적정하게 외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 1년 내내 보험산업의 CSM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IFRS 17의 전환회계 처리가 적용된 기존 보유 계약에 대한 전환일 당시의 회계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올 상반기에 나타났던 그런 의구심과 동일한 의구심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